이런 소동이 벌어졌던 1972년을 기준으로 한국 공군은 이미 F4 팬텀 1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 팬텀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1964년 미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전개할 무렵 미국은 공산권의 확장을 막기 위해 함께 싸워줄 우방국을 절실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았는데 미국의 제1우방국이었던 영국마저 파병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군과 호주군이 적은 숫자의 병력을 파병하기는 했지만 공산군의 남진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던 미국으로서는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 수 있는 우방국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군의 파병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1964년은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의 휴전이 발효된 후에 11년밖에 안 된 시점으로 한국민들의 공산 진영에 대한 적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북한은 무장 공비대를 수시로 난파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었죠. 공산당이라면 진저리를 치고 있었던 한국민들에게 있어서 북베트남의 리더 호치민은 김일성과 동급인 공산당의 수계였으며 베트콩은 북한의 무장공비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고 베트남 전쟁은 제2의 한국전쟁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1950년)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주도한 16개 국가의 유엔군이 파병을 결정하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간신히 공산화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의 경우 3년 동안의 한국전쟁에서 4만 명이 넘는 전사자와 실종자가 발생되는 큰 희생을 치루었던 혈맹이었으며 이는 한국민들에게 마음의 빛으로 남아 있었으므로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1964년 남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도착하면서 동병상련의 위기에 몰려있던 남베트남을 구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최초의 파병 부대는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육군과 해병대 공병대를 주축으로 한 비전투부대 비둘기 부대로서 1964년부터 파병돼서 베트콩의 준동으로 파괴된 남베트남의 재건을 도왔죠. 하지만 1965년 전황이 점점 악화되자 미군은 본격적인 전투병력 파병을 진행하고 롤링 선더를 개시했으며 우방국들에게 전투병력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동참할 우방국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파병 요청이 들어오자 한국군은 본격적인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하게 되는데 1965년 10월 해병 제2여단을 주축으로 편성된 청룡부대와 육군 수도사단 주축의 맹호부대 일진이 남베트남에 도착합니다. 이 무렵 호주와 필리핀도 적은 숫자의 전투병력을 파병했지만 한국군은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입니다. 공산군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한국군은 베트콩과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했으며 한국군과 함께 작전했던 미군 병사들과 종군 기자들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미군은 한국군의 적극적인 행보에 큰 인상을 받았으며 1년 후인 66년 9월에는 추가 병력 파병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제9사단 백마부대 추가 파병이 결정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려면 공군 전력의 현대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F4 팬텀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합니다. 주한 미공군이 대북 억지 전력을 제공하고는 있었지만 영공 방위를 미공군에게 의지만 할 수는 없었으며, 베트남 전쟁의 확전으로 주한 미공군 전력이 이동 배치될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 공군의 현대화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1965년을 기준으로 북한 공군은 소련제 마하 2급 전투기 미그 21을 90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공의 지원으로 초음속 전투기 미그 19도 20여 대 보유하고 있었죠. 여기에 아음속 전투기 미그 17은 무려 300대 가까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공군은 미그 19와 비슷한 성능의 프리덤 파이터 76대와 아음속 전투기였던 F-86 세이버를 1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전력 면에서는 북한 공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1969년 4월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뉴스가 전달되는데, 동해상에서 정보 수집 중이던 미공군의 EC-121 워닝스타가 북한 공군의 미그 21에게 격추돼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세등등해진 북한 공군은 미그기들을 수시로 출격시켜 휴전선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실시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었죠. 위기감을 느낀 한국 정부는 자주 국방의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의 미그 21을 잡을 수 있는 F4 팬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팬텀 도입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베트남 파병 병력을 철군시키겠다며 미국 정부를 압박합니다. 이 무렵 한국 정부는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이 제공한 한국군 현대화 자금 1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70% 이상을 팬텀의 도입과 운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집요한 요구가 이어지자 1969년 미 행정부는 팬텀의 한국 공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 공군에게 도입될 팬텀은 중고 물량이 충분했던 F4C가 아니었으며, 베트남의 하늘에서 미 공군 조종사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F4D였습니다. 이 무렵 F4 팬텀은 세계적으로 라이벌급 기체가 없었던 최강의 전투기였으며, 미국의 최우선 우방국 영국과 중동의 교두보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이란 정도만이 팬텀을 운용하고 있었죠. 미국의 주요 우방국 대우를 받으며 최신 전투기를 공급받았던 서독과 일본도 아직 팬텀을 도입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으며, 심지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 미국이 최신 무기를 적극 지원하던 이스라엘 공군보다도 한 달 먼저 한국 공군이 팬텀을 도입한 것입니다.
수렁과도 같은 베트남 전쟁에 빠져들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 행정부는 대규모 전투 병력을 파병한 혈맹 한국을 특급 우방국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셈이었죠. 물론 미국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을 도와준 우방국에게는 이런 정도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1969년 8월) 말 드디어 F-4D 팬텀 1개 대대가 대구 비행장에 도착합니다. 팬텀은 최강의 전투기였을 뿐 아니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평양에 주석군까지 날아가 폭탄을 퍼부을 수 있는 뛰어난 전폭기였습니다. 팬텀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마침내 한국 공군은 북한 공군의 최강 전투기 미그 21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 공군에 공여된 팬텀은 공격력의 상징과도 같은 스페로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이 무렵 세계 유일의 BVR 미사일 스페로우는 미국 정부에 의해 방어용 무장이 아니라 선제 공격용 무장으로 간주돼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대외비였으므로 한국 공군의 팬텀이 휴전선으로 접근하며 북한의 미그기들을 레이더로 조준하면 깜짝 놀라 물러나 버렸다고 합니다. 이 무렵 공급된 16대의 팬텀은 그야말로 국보급 전투기였으며 76대의 프리덤 파이터와 함께 한국 공군의 주축으로 활약하게 되었죠. 한국 공군이 팬텀 도입에 성공한 것은 머나먼 베트남에 파병돼서 공산군과 맞서 싸웠던 4월 용사들의 헌신과 노고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1972년 10월 남베트남 공군의 양성을 결정한 미국이 한국 공군에게 프리덤 파이터를 전량 돌려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양도받았던 프리덤 파이터였지만 기체의 소유권은 공식적으로 미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크게 반발했으며 프리덤 파이터를 가져가려면 팬텀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억지스러운 요구 조건을 미국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한국 공군은 프리덤 파이터 36대를 남베트남에 넘겨주는 대신에 F-4D 팬텀 18대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 무렵 대만 공군은 비슷한 숫자의 프리덤 파이터를 남베트남에 넘겨주었지만 미국은 훗날 업그레이드 버전인 F-5E 타이거2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 공군에게 팬텀을 넘겨준 것과는 구별되는 차별적인 대우였죠. 이 배경에는 8년 동안 무려 34만의 병력을 남베트남에 파병했던 혈맹 한국에 대한 호의적 조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공군은 34대의 팬텀을 운용하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항상
미국의 A급 우방 대우를 받았던 일본 정부는 얕잡아 보고 있었던 한국이 팬텀을 대거 도입하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팬텀은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미국 정치권에 집요하게 로비를 했으며 결국 1972년 팬텀 도입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팬텀을 영공을 방어하는 요격기로만 운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도입한 F4EJ 팬텀 역시 스페로 운영 능력이 제거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중급유나 폭장 능력도 봉인되었죠. 한편 1972년이 되자 남베트남 공군은 프리덤 파이터 120대 정도의 전력을 주축으로 재건되었으며 남베트남 지상군의 작전을 근접 지원하는 임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하지만 3년 6개월간의 북폭 휴식 기간을 이용해서 재무장에 성공한 북베트남군은 본격적인 침공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언제라도 남침을 강행할 태세에 돌입합니다. 전쟁의 폭풍은 또다시 남베트남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항공작전 라인베커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의 철수가 한창 진행되던 1970년부터는 한국군은 미군보다 더 많은 병력을 남베트남에 전개하고 있었는데 파월 병력의 규모는 8년의 파월 기간 동안 34만이 넘을 정도였으며 안타깝게도 5,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기록될 정도로 큰 희생도 치르게 됩니다. 불타는 하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머나먼 이국에서 청춘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트남 항공전은 새로운 폭풍 라인베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